주PD가 오늘 찾은 곳은 포은 정몽주 선생 묘입니다. 커다란 석상과 이 몸이 죽고 죽어로 시작하는 단심과 비를 지나 묘역으로 들어가는 홍살문이 서 있습니다. 신하의 무덤에 홍살문까지 있다니 매우 낯선 광경입니다. 홍살문을 지나면은 왕릉에 버금가는 거대한 묘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정몽주 한 분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PD가 그동안 답사해본 그 어떤 신하의 무덤도 이렇게 크고 잘 관리된 곳은 없었습니다. 600여 년 전 개성의 선죽교에서 허망하게 끊어진 생명. 하지만 그의 명성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뚜렷해지는 듯합니다. 언덕 위에 조성된 봉부는 전체적인 규모만 왕릉보다 작을 뿐이지 병풍석과 난간석까지 모두 갖추어 신하의 무덤으로는 최고의 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 왕조를 끝까지 사수하려다 비명에 간 충신이면서 조선 개국 세력에게는 최대 정적이었던 정몽주. 그의 사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세월을 뛰어넘어 충신의 표상으로 자리 잡았을까요? 또한 그가 죽은 개성도 고향인 경북 영천도 아닌 왜 이곳 경기도 용인에 잠들어 있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을 안고 포은 선생의 시대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포은 정몽주는 젊은 시절 과거시험에서 3연속 장원 급제하고 스승 이색으로부터 동방 성리학의 시조라는 평을 받은 당대의 천재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책에 파묻혀 사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관료로서의 업무 능력 또한 출중했습니다. 특히 외교관으로서 발자취가 뚜렷했는데 3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명나라에 3차례 사신으로 다녀왔습니다. 원에서 명으로 중국의 주인이 바뀌는 민감한 국제 정세에서 고려와 명 간의 안정적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행길에서는 귀국 도중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13일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외구의 침탈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던 때에는 일본에 파견됐습니다. 이때 정몽주의 명성을 들은 일본 승려들이 그에게 찾아와 앞다투어 시를 받아갔습니다. 이때의 외교 활동으로 외구에 잡혀갔던 포로 수백 명이 송환됐습니다. 정몽주는 또한 현실 개혁가이기도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고려 왕조의 병폐를 혁파하고 대외적으로는 지는 해 원나라보다 뜨는 해 명나라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몽주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젊은 유생들이 성균관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했으니 그들이 바로 고려 말 개혁의 기수 신흥 사대부입니다. 이때 정몽주의 동지이자 친구가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실권자 이이님의 친원 정책에 정도전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어 전라도 나주로 귀양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몽주를 필두로 한 신흥 사대부들이 들고 일어났다가 역시 유배를 떠났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형 동생으로 인연을 맺어온 정몽주와 정도전은 이렇게 고려 말 격동의 세월을 함께 헤쳐간 두 주역이었습니다. 개혁 의지는 있으되 힘이 없는 신흥 사대부들이 주목한 인물이 이성계였습니다. 사실 정몽주는 이미 관직 생활 초기부터 이성계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성계가 전장에 나갈 때 군사 행정 업무를 보좌하는 일종의 참모로 함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우왕 6년에 있었던 황산대첩은 왜구의 기세를 꺾어놓은 사건이자 이성계를 전쟁 영웅으로 발돋움시킨 전투였습니다. 이성계는 내륙을 휩쓸고 다니던 대규모 왜구 부대를 전라도 남원 일대에서 섬멸했는데 이때도 정몽주는 이성계를 보좌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성계와 정몽주는 전장을 함께 누빈 전우였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이성계에게 정도전을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정몽주였습니다. 고려 왕조를 지키려다 목숨까지 잃은 정몽주 자신이 새 왕조의 씨앗을 뿌린 셈이었습니다.
정몽주는 위화도 회군을 지지한 것은 물론 회군 이후 이성계 세력의 전국 장악 과정에서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습니다. 창왕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세워 전국을 친이성계 구도로 바꾼 9명의 핵심 인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역성혁명, 즉 왕씨의 나라를 이씨의 나라로 바꾸는 것에는 결사 반대했습니다. 한때 이성계 세력을 사지에 몰아넣는 단계까지 갔으나 선주교에서 이방원의 수하들에게 일격을 당하고 떠났습니다. 55살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대학자이자 정치적 거물을 대담하게 길거리에서 척살할 정도의 배짱은 이방원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도 연천 임진강변에 고려 왕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 숭의전이 있습니다. 숭의전 구역 마당 동편 배신청에는 고려의 대표적인 충신 16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복지 겸 홍유, 신순 겸 유금필 등 왕건과 함께 전장을 누빈 개국 공신들을 비롯해 강동 육주의 서희, 귀주대첩의 강감찬, 삼국사기의 김부식, 삼별초 진압의 김방경 등 낯익은 이름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16명의 맨 마지막에 정몽주가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정몽주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몽주 묘가 왜 개성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고 아무 연고 없는 용인에 있는지 이와 관련해 전해오는 설화가 있습니다. 정몽주의 시신은 애초에 개경 근처에 매장됐습니다. 이후에 고향인 경상도 영천으로 이장하기 위해 장례 행렬이 남쪽을 향해 가던 중 용인 풍덕천 근처에서 큰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때 망자의 신분을 적은 큰 깃발이 바람에 날려갔는데 직관이 찾아가서 보니 천하 명당이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묘를 조성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정몽주가 고려에는 충신이었지만 조선에는 개국 반대파의 수괴였는데 그렇다면 조선에서 정몽주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다소 의아하게도 태종 이방원은 자신이 죽인 정몽주를 복권시켜 영의정으로 추중합니다. 그런데 묘역에 있는 묘표를 살펴보면은 고려 수문화시중 정몽주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에서 비록 최고위직을 추중받았다 해도 정몽주는 고려의 신하라는 인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조선 개국 초기 일찌감치 충신으로 자리매김된 후 후대 조선 왕들도 정몽주를 충절의 표상으로 대우했는데요. 제7대 왕 세조는 정몽주의 후손이 사육신 사건에 연루돼 잡혀오자 충신의 자손을 죽일 수 없다며 형을 감해줬습니다. 특히 제11대 중종 때는 성균관 문묘에 모셔짐으로써 정몽주는 유학자로 최고의 영예를 안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왜 조선이 태어나는 걸 그토록 강하게 반대했던 정몽주를 높인 걸까요? 특정 왕조에 대한 충성을 넘어 충절의 정신 자체를 강조함으로써 누구든 조선 왕조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진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몽주가 성리학에서 이룬 성취도 한몫했습니다. 즉 정몽주가 세운 학풍이 조선 성리학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짐으로써 성리학을 나라의 이념으로 삼은 조선이 그 이념의 아버지 같은 존재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정몽주의 학맥은 조선에서 김종직, 김굉필, 조광조로 이어졌는데 사림이라고 불린 이들이 조정의 중추로 성장할수록 정몽주의 위상 역시 올라갔습니다. 묘역에서 1km 남짓 떨어진 곳에는 정몽주의 위패를 모신 충렬서원이 있습니다. 선조 임금 때 설치된 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없어졌다가 대한민국에서 복원됐습니다. 600여 년 전 왕조가 교체되는 격변기를 살다 간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새 왕조의 주역으로,
누구는 옛 왕조의 충신으로 남았습니다. 옛 왕조의 충신 정몽주, 그는 당대에는 패배자였지만 곧바로 부활해 대대로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옳았던 것일까요? 주피디가 오늘은 경기도 평택의 인적 없는 야산을 찾았습니다. 500년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후 아담한 공간에 봉분과 비석, 상석이 서 있는 무덤을 찾았습니다. 해가 넘어가는 겨울철의 스산한 분위기 탓일까요? 명성에 걸맞지 않은 모습에 왠지 더 쓸쓸함이 묻어납니다. 묘표에는 문헌공, 삼봉, 정선생재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통 누구누구 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묘 대신 재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진짜 무덤이 아니라 시신도 유골도 없이 조성한 가묘라는 얘기입니다. 새 왕조를 탄생시킨 1등 공신이자 나라의 이념과 운영체계에 기틀을 놓은 주인공의 무덤치고는 조금 초라한 모습입니다. 왕조가 교체되는 격동의 시절을 가장 뜨겁게 살다간 삼봉 선생의 그 날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경북 봉화에서 태어난 정도전은 21살에 과거에 급제해 이듬해 관직을 제수받았습니다. 20대 초반에 출세의 발판을 마련했으니 산뜻한 출발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가 중앙무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그로부터 7년 후였습니다. 부모가 잇따라 세상을 떠나 3년 상을 치르느라 긴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의 무대는 성균관이었습니다. 당시 공민왕은 성균관을 재정비해 명실공히 유학의 본산이자 국가의 싱크탱크로 키우는 중이었습니다. 이 성균관에 당대에 똑똑하다는 유학자들이 다 모였으니 목은 이색이 총장격인 대사성이었고 정몽주, 박상충, 이숭인 등이 교수진이었습니다. 정도전도 부모의 상을 치른 후 자연스럽게 성균관에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성균관은 공민왕의 지원 아래 고려 말 개혁의 기수인 신흥 4대부들의 집결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얼마 후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 든든한 후원자 공민왕이 피살된 것입니다. 공민왕 후임으로 우왕을 옹립하는 데 성공한 권문세족 이이님은 빠르게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기득권층의 대표답게 그는 북방으로 쫓겨간 원나라, 즉 북원과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뜨는 해 명나라를 우선시하는 신흥 4대부의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이님은 친원 정책에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는 정도전에게 얄궂게도 북원에서 들어오는 사신을 영접하라는 임무를 주고 정도전은 강경한 어조로 거부합니다. 북원 사신의 머리를 베든지 묶어서 명나라로 보내버리겠다. 이 일로 정도전은 삭탈관직돼 전라도 나주로 유배갑니다. 공민왕이 죽은 이듬해였는데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신흥 4대부 중에 첫 번째 희생물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정도전은 유배와 유랑 생활을 하며 야인으로 8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기간에 그는 여러 지역을 떠돌며 고려 왕조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렵 왜구의 침탈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해안 곳곳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노략질을 일삼는 것은 물론 수도 개경을 위협할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이런 왜구에 결정적 한 방을 먹인 장수가 있었으니 바로 이성계입니다. 전라도 남원 일대에서 벌어진 황산대첩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이성계는 최영의 버금가는 전국적 스타가 됐습니다. 야인으로 떠돌던 정도전도 이성계의 명성을 들었을 듯합니다. 황산대첩 3년 후 정도전은 동북면에 주둔 중인 이성계를 찾아갑니다. 이때 정도전의 나이 42살,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비로소 현실적 힘을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성계의 군사들은 동북면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러온 고려 최강의 정예군이자 이성계의 사병 성격이 강해서 고려의 그 어떤 군사 조직보다 일체감이 강했습니다. 이 군대로 무슨 일인들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정도전이 첫 만남에서 던진 이 말의 의미를 이성계는 알았을까요? 정도전이 이성계를 만나 그의 1급 참모가 된 지 5년 후 마침내 위화도 회군이 일어납니다. 위화도 회군과 함께 일사천리로 조선 개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그 과정이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려 왕조를 지키려는 힘 역시 완강했던 것입니다. 특히 조선 개국 1년여 전부터 약 9개월간 지속된 반이성계 역풍은 그간의 모든 과정을 무위로 돌릴 수 있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정몽주가 기획하고 공양왕이 실행한 이 반격의 칼끝은 최우선적으로 정도전을 노렸습니다. 정도전은 전격적으로 평양 부윤으로 좌천된 데 이어 열흘도 안 돼 고향인 봉화현으로 추방됐습니다. 한 달 후 사헌부가 또 정도전을 탄핵했습니다. 가풍이 바르지 못하고 가계가 분명치 못한데 외람되게 높은 관직을 차지했다. 정도전의 외조모가 노비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는데 신분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이 탄핵 상소로 정도전은 나주로 유배됐습니다. 곧바로 정도전의 아들들을 탄핵하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두 아들은 관직을 삭탈당한 채 폐서인됐습니다. 돌연한 사태 전개에 정도전과 이성계 측 인사들이 당황할 즈음 반이성계 측 핵심 인사들인 이색, 우현보, 김진양, 이승인 등이 대거 유배에서 풀려나 조정으로 복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조정의 색깔이 확 바뀐 것이었습니다. 이성계 측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성계가 황해도 해주에서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뜻밖의 호재에 힘입어 정몽주 측의 공격은 이제 마지막 일격을 노리게 됩니다. 정도전, 조준, 남은 등에게 형벌을 내리되 정도전은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옵니다. 이성계 측 핵심 인사들이 대거 유배길에 오르고 정도전은 경북 이해천의 감옥으로 옮겨져 처형을 기다립니다. 개경에서 일어나는 급박한 사태 전개에 이성계가 들것에 실려 해주에서 개경으로 들어오고 그 이틀 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으니 이 모든 반격의 주역 정몽주가 타살된 것입니다. 지난 9개월간 숨가쁘게 이어지던 고려의 마지막 몸부림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정몽주가 사라진 고려. 그 3개월 후 이성계는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때 이방원이 정몽주를 척살하지 않았더라면 정도전은 처형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방원은 정도전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도전이 새 나라 조선에서 살다 간 시간은 6년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을 살린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니 예나 지금이나 정치는 비정한 것일까요? 조선에서 정도전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가 이뤄놓은 것은 크고 무거웠습니다. 태조의 즉위교서 작성부터 조선 경국전 편찬까지 나라의 통치 규범을 체계화해 신생국 조선의 사상적 토대를 만들었고 관제, 군제 등 국가의 조직을 재설계했습니다. 한양 도성 건설을 지휘해 오늘날 우리에게 서울을 남겨줬으며 경복궁, 근정전, 흥인지문, 숭례문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정도전을 조선 왕조의 설계자라고 부릅니다. 정도전의 가묘 근처에는 그를 기리는 사당이 있습니다. 문헌사입니다. 문헌사는 그가 숨지고 470년이 더 지나 고종임금 때 지어졌습니다. 정도전이 정식으로 복권된 것도 고종 때였으니 그는 조선 왕조 내내
역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조 임금이 그의 글을 다시 정리해 삼봉집을 발간하도록 하는 등 다소 변화된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왕조의 설계자이면서도 금기의 이름으로 돼 있다 보니 사후 그의 시신 역시 찾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후대에 가묘만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당구역에는 삼봉기념관이 있는데 이곳에 삼봉집 모판이 전시돼 있습니다. 정조 임금이 삼봉집을 발간하도록 하면서 만들어진 모판입니다. 또한 시문과 서간문, 교지 등 그가 남긴 흔적이 방문객을 맞고 있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뀐 대변혁기를 온몸으로 살다간 정도전. 새 나라를 세운 이는 그 나라에서 역적이 되고 옛 나라를 지키려 한 정몽주는 새 나라에서 충신이 되었으니 이 또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동장군의 기세가 한풀 꺾인 겨울의 끝자락, 주피디가 경기도 양주시의 한적한 농촌을 찾았습니다. 야트막한 동산 위에 묘역이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조선 제3대 왕 태종의 왕비 원경 왕후의 남동생 민무질이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왕비의 남자 형제들 중 민씨 사형제만큼 유명한 이들도 없을 겁니다. 민무구, 민무질, 민무휴, 민무회. 당시 최고의 명문가 여흥민 씨의 쟁쟁한 인물들이면서 사형제 모두 매형인 태종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비극적 결말 때문이었을까요? 사형제 중에 민무질을 제외한 세 형제는 무덤조차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씨 형제들로 상징되듯 태종 이방원의 생애는 가족이든 남이든 가리지 않고 눈앞의 정적부터 잠재적 위험 인물까지 철저하게 제거해간 피해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친 후 신생 왕조 조선은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으니 그는 단순히 잔혹한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태종이 이어간 숙청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고려 말 17살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17세 과거 급제는 고려를 통틀어서도 매우 이른 나이였습니다. 이성계 집안은 대대로 함경도 지역에서 군벌 노릇을 해왔습니다. 글 공부보다는 말 타고 활 쏘는 게 자연스러운 가문에서 제대로 된 문신이 탄생했으니 그는 아버지 이성계와 온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훗날 조선의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태종 이방원은 조선 왕 중 유일한 과거 급제자라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과거 급제 후 문신의 길을 걸었지만 그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은 역사의 고비마다 물줄기를 바꿨습니다. 요동 정벌에 나섰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고 있다는 급보가 개경에 전해지면서 개경 인근에 남겨진 이성계의 가족들이 위험해졌습니다. 이성계의 두 부인과 어린 아이들이 최영의 군사들에게 사로잡힌다면 대사가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정오품 관직에 있던 이방원은 신속히 조정을 이탈해 온 가족을 동북면 이성계의 근거지로 대피시켰습니다. 이로써 이성계는 오로지 군사 작전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위화도 회군 후 이성계 세력이 고려 조정을 주도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몽주를 필두로 한 반대 세력의 저항이 거세졌습니다. 양대 세력 간 긴장이 팽팽한 와중에 이성계가 황해도 해주에서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를 기화로 개경 조정에서는 정몽주 측의 공세가 거세지고 이성계 일파는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이때 병난도에서 병석에 누워있던 아버지를 군사 작전하듯 개경으로 옮겨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사람이 이방원이었습니다.
만일 이성계가 개경 밖에서 그대로 누워 있었다면 이성계 세력은 재기불능의 타격을 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려 말 역사의 물줄기를 확 바꾼 사건은 정몽주 척살이었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 세력의 앞길을 막는 최대 걸림돌이었지만 사람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고 있는 대학자를 누구도 어쩌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또 승부수를 던진 이가 이방원이었습니다. 정몽주가 사라지면서 새 왕조 창업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조선 개국 후에도 이방원은 숙명처럼 또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개국 6년 후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 남은, 심효생 같은 공신그룹, 그리고 배다른 동생들인 세자, 방석, 방번, 이성계의 사위 이재 등 가족과 친인척을 살해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2년 후 2차 왕자의 난 때는 친형 이방간과 대결해 제압했으나 형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 유배 보내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이런 끊임없는 승부를 거쳐 마침내 이방원은 지존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3대 왕 태종입니다. 목표를 이뤘지만 태종의 숙청 작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권을 잡기 위해서였다면 즉위 후에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종이 판단한 잠재적 왕권 위협 세력은 외척이었습니다. 외척 숙청의 신호탄은 이거이였습니다. 이거이는 큰아들을 태조 이성계의 장녀 경신공주와 둘째 아들을 태종 이방원의 장녀 정순공주와 혼인시켰습니다. 2대 왕에 걸쳐 사돈 관계를 맺은 찐 외척이었습니다. 이거이는 왕자의 난 때 이방원 편에 서면서 공신으로 확고한 위상을 갖게 됐는데 태종 즉위 4년 만에 돌연 권력에서 밀려났습니다. 사병 혁파에 반대했다. 나아가 영모에 연루됐다는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이거이는 아들과 함께 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만일 실제로 영모를 꾸몄다면 유배형에 그치지 않았을 것인 만큼 유력한 외척을 쳐내기 위해 태종이 누명을 씌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원경왕후 민씨 가문에 대한 숙청은 그야말로 가혹했습니다. 여홍민 씨는 전통의 명문가인데다 왕의 사돈이었으니 더욱 권위가 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민씨 가문은 단순한 왕의 사돈가가 아니었습니다. 멸문지화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민씨 집안은 태종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어찌 보면 왕위는 태종과 민씨 가문이 함께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원경왕후와 남동생들, 그 중에서도 장남 민무구와 차남 민무질은 이방원이 건곤일척에 승부수를 던진 제1차 왕자의 난을 비롯해 고비마다 생사를 함께 넘나든 동지이자 공신이었습니다. 태종 즉위 후 민씨 형제들은 군사 부문의 요직을 맡아 실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왕에게도 지지 않으려는 원경왕후, 유학자들의 구심점인 원경왕후에 붙인 민제, 그리고 군사 분야의 실세인 민씨 형제들, 조선에서 민씨 가문의 위상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나 훗날 양녕대군이 되는 세자는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외갓집 식구들에 대해 각별한 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보위에 오르면 민씨 가문의 위상이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고 태종은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종 즉위 7년째 되던 해 민무구와 민무지를 탄핵하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그 전해에 태종이 선위, 즉 왕위를 세자에게 넘긴다고 발표했을 때 모든 신하는 슬퍼했는데 민씨 형제들은 기쁜 표정을 지었다. 이어 선위를 철회했을 때는 다들 기뻐했는데 민씨 형제들은 실망한 얼굴을 했다. 이는 어린 세자를 끼고 권세를 잡아보려고 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태종의 아들 중에 세자 외에는 영특한 아들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다른 아들들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상소를 구실로 태종은 민무구와 민무지를 유배분했습니다. 그 3년 후 형제는 유배지를 전전하다 제주도에서 자결하라는 어명을 받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형제 중 2명이 비명에 가고 6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남은 민무회와 민무휴리 타깃이 됐습니다. 민무회가 세자를 만나 형님들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에도 이런 사실을 세자가 먼저 왕에게 고해바쳤습니다. 결국 2 형제 역시 앞서간 형들을 따라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참극을 겪어야 했던 원경 왕후도 동생들이 죽은 지 4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한때 태종의 둘도 없는 동지였던 민씨 가문은 권력 지도에서 사라져갔습니다. 태종의 외척 제거 작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피디가 찾은 곳은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광교 역사공원입니다. 공원 한쪽에 세종대왕의 장인 시몬 선생이 묻혀 있는데요. 규모 있는 사당을 지나 제법 높다란 언덕 위에 선생의 묘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몬은 세종의 왕비 소원왕후의 아버지입니다. 부친부터 아들까지 3대가 정승을 한 명문가 청송 심씨입니다. 사건은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나고 세종이 즉위한 직후 일어났습니다. 태종은 상왕이지만 자신이 군사에 관한 문제를 직접 관장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병조 참판 강상인이 태종을 건너뛰고 세종에게 보고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태종은 강상인과 병조 판서까지 국문에 죄를 밝히라고 지시합니다. 이즈음 소원왕후의 부친 시몬은 새 임금의 즉위를 알리는 사은사로 명나라로 떠납니다. 그런데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영문도 모른 채 의주에서 체포돼 한양으로 압송되어 옵니다. 알고 보니 혹독한 국문 끝에 강상인 등이 자백하기를 영의정 시몬이 군사에 관한 명령은 마땅히 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는데 찬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곳이란 현 임금 세종이니 상왕 태종의 명을 거역하는데 시몬도 함께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붙들려온 시몬은 왕의 장인이자 영의정이라는 신분이 무색하게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상인의 자백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시몬은 바로 그 다음 날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뭔가 어거지로 시몬을 엮었다는 정황이 느껴집니다. 태종은 왜 며느리의 부친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았을까요? 단서는 시몬을 위한 환송연에 있었습니다. 왕의 장인이자 영의정으로 명황제를 만나러 가는 길, 날고 기는 유력자들이 대거 참석해 환송연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은 시몬의 권세가 너무 커졌다고 판단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왕권을 위협할 조짐만 보여도 외척을 무자비하게 숙청해온 태종은 아마도 자식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손에 피를 묻힌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이 외척에 휘둘려 왕 노릇을 못할 뿐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보면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태종의 전 일생은 권력을 쟁취하고 공고히 하고 그 권력을 후세에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집중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피를 숱하게 흘려야 했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잔혹한 군주였지만 그 잔혹함 위에서 또 다른 역사가 펼쳐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 시대를 불꽃처럼 살다간 조선 제3대왕 태종.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까요? 주PD가 오늘 찾은 곳은 서울 남쪽 끝에 있는 왕릉, 헌인릉입니다.
헌능과 인능 두 왕릉이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잠든 곳은 헌능입니다. 조선 제3대 왕 태종과 원경 왕후가 모셔져 있습니다. 최근 TV 드라마 원경에서 두 사람의 애증관계가 실감나게 묘사돼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었죠. 좁은 길을 따라 야트막한 언덕으로 올라가니 능침 구역이 나타납니다. 문 무인석을 비롯한 성물들이 빼곡하게 서 있는 가운데 뒤편에 봉분 두 기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봉분 주변을 둘러싼 난간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들 세종이 능을 조성하면서 살아서 사이가 좋지 못했던 부모가 죽어서라도 가까이 지내라는 뜻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된 대격변기에 또 권력 중심에서 밀려난 이방원이 무력으로 나라를 장악하기까지 부부이자 동지로 생사를 함께 넘어온 두 사람은 목표를 이룬 후에는 극심한 갈등으로 살얼음판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태종이 왕비의 친정 민씨 형제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면서 절정에 달했으나 그 씨앗은 이미 태종의 여자 문제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명의 후궁을 두고 왕비 소생까지 포함해 29명의 자식을 둬 조선 왕 중 아내와 자식 수 1등을 기록한 태종. 오늘은 그의 여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종과 원경 왕후와의 갈등은 즉위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직 정식 후궁이 없던 때 임금은 궁녀를 가까이 했고 이는 부부싸움의 불씨가 됐습니다. 즉위 8개월 후 부부싸움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번진 일을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정비전의 시녀 환관 등 20여 명을 내쳤다. 임금이 궁인을 가까이 하자 왕비가 분개하고 노하여 그 궁인을 나무라니 임금이 노하여 내쳤다. 이때 태종이 가까이 한 여인은 왕비가 사가에서부터 데리고 있던 여종이었습니다. 원경 왕후가 이를 문제 삼자 왕비 처소에서 시종 드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는 것으로 분풀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던 중 태종은 정식으로 후궁을 드리기로 합니다. 당시에는 개국 초라 후궁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을 때인데 태종은 후궁 간택 제도를 정비해 성대하게 혼례식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던 원경 왕후는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상감께서는 어찌하여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상감과 함께 재앙과 난리를 겪으며 나라를 차지하였는데 이제 와서 어찌 저를 잊으셨습니까? 왕후가 단식에 들어가고 왕은 업무를 중단할 정도로 후궁 간택 문제는 궁중에 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성대한 행사를 취소하기는 했지만 태종은 기어이 후궁을 들였는데 이 여인이 태종의 첫 번째 간택 후궁 의빈 권씨입니다. 이후 조선의 후궁은 이렇게 절차를 거쳐 왕의 후처로 드리는 간택 후궁과 국왕이 승은을 내린 궁녀가 후궁이 된 승은 후궁으로 정착됐습니다. 태종은 일생 동안 간택 후궁으로 7명을, 승은 후궁으로 12명 해서 모두 19명의 후궁을 뒀습니다. 주PD는 지금 이런 후궁들 가운데 한 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 근처에 태종의 후궁 신빈 신씨 묘역이 있습니다. 후궁들 가운데 태종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은 여인인데 드라마 원경에서 채령역으로 나온 인물입니다. 묘역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3단으로 층을 두어 격식을 갖췄고 연륜이 느껴지는 문인석과 봉분이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표를 보니 신령궁주 신씨지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궁의 명칭이 정립되기 전 조선 초기에는 후궁들에게 옹주 또는 궁주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신씨는 태종의 아들을 낳은 후 신령 옹주로
이후 태종이 상왕으로 있을 때 신령 궁주로 봉해졌습니다. 그러다 조선 말 고종 때 신빈이라는 호칭이 부여됐습니다. 신빈 신씨는 본래 원경 왕후를 모시는 궁녀였다가 태종의 눈에 띄어 승은을 입었습니다. 즉 승은 후궁입니다. 그녀는 태종과의 사이에서 아들 셋, 딸 7 등 자식을 10명이나 낳았는데 다른 후궁들과는 비교 불가로 많은 자녀입니다. 태종은 신빈 신씨 다음으로 원경 왕후와의 사이에서 4남 4녀를 뒀습니다. 워낙 왕의 총애를 받았기에 신씨는 원경 왕후 사후에는 다른 간택 후궁들이 있었는데도 4명부를 맡아 궁중 일을 처리했습니다. 보통 간택 후궁은 명문가 여인 중에서 뽑았고 승은 후궁은 그런 배경이 없었기에 간택 후궁의 권위가 더 높았지만 신빈 신씨는 그런 차이를 뛰어넘을 만큼 왕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말년을 지낼 때 병간호를 지극히 하다가 태종이 사망하자 비구니가 돼 여생을 보냈습니다. 조선 왕실 여인이 저마다의 사연으로 비구니가 됐을 때 정업원이라는 사찰에서 주로 지냈습니다. 지금 서울 종로구에 있는 조그만 사찰 청룡사가 옛 정업원이 있던 곳인데 신빈 신씨도 태종 사후 이곳에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신씨는 태종이 떠난 후 13년을 더 살다가 사망했습니다. 이때 세종은 아버지와 신씨와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해 국모에 준하는 수준으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주피디는 태종의 또 다른 여인을 찾아 서울 도봉구에 있는 연산군 묘역을 찾았습니다. 연산군 묘역에 태종의 여인이라니 좀 의아하죠? 네, 이곳에는 연산군과 부인, 딸 내외 묘 외에도 태종의 후궁인 의정공주묘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정공주 조씨는 태종이 상왕으로 있을 때 간택됐습니다. 그런데 후궁으로 정해지고 혼례 절차를 진행하던 중 태종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조씨는 졸지에 과부가 돼 32년간 혼자 살다가 이곳에 묻혔습니다. 의정공주의 경우 태종의 뜻이라기보다는 신하들이 후궁을 드릴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지만 죽음 직전까지 이어진 태종의 여자 관계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종은 왜 이렇게 일생 동안 후궁을 드리는데 열중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본래 여색을 좋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왕비 친정 가문에 지나치게 힘이 실리는 것을 막으려면 혼인 관계를 될수록 많이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태종이 외척을 과도할 정도로 경계한 걸 보면 일리가 있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식이 많아야 왕실이 튼튼해진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이 낳은 아들이 희귀해지더니 급기야 대가 끊어져 먼 혈족 중에서 후임 국왕을 옹립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걸 보면 왕의 자식이 많을수록 좋다는 태종의 생각도 틀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태종은 즉위 후 원경왕후와 사이가 벌어진 뒤에도 왕후 나이 40살, 41살에 각각 딸과 아들을 한 명씩 낳았으니 왕비와 아주 남남으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국왕이 되기 전 동지와도 같았던 원경왕후와의 사이에서 세 아들을 낳았고 그중 셋째 충녕대군이 훗날 조선의 중흥기를 연 세종대왕이 된 걸 생각해보면 태종과 원경왕후 부부는 우리 민족에게 큰 선물을 준 것 아닐까요? 아들 세종의 바람대로 하늘에서는 이승의 원한을 풀고 동지이자 사랑하는 부부로 해로하기를 바라봅니다.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